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과정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대 발전기 정치사까지 마무리가 됐었죠. 개항 이후의 정치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개항 이후의 경제, 사회, 문화사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는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3페이지 근대 발전기의 경제편 1번 문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경제 조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이 화폐 정리 사업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일본의 재정 고문으로 들어왔던 메가다 다네타로라는 사람이 1905년에 조선의 백동화 있죠. 백동화.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폭등되는 이런 현상이 나오죠. 그 백동화를 일본의 제일은행권으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바꾸는 작업인데 바꾸는 과정에서 보면은 이 백동화라고 하는 화폐를 말이죠. 갑, 을, 그 다음에 병, 종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갑종에 해당하는 백동화는 일본의 제일은행권에서 이전 오리, 그러니까 등가 교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을종에 해당하는 화폐는 조금 이제 질이 좀 안 좋은 거죠. 일전으로 환전 바꿔주는 거고요. 병종에 해당하는 토지는 화폐는 뭐예요? 폐기 처분합니다. 이게 지금 화폐 정리 사업의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외국 상인들, 일본 상인을 포함한 외국 상인을 다 알고 있었어요. 조선 상인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 보니까 화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해서 국내에 중소 상인들 거의 이제 몰락하는 이런 계기를 가져다 줬었던 거죠. 자, 해서 지금 1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한국 상인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고요. 2번 일본 제일은행이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겠죠? 세 번째, 액면가대로 바꿔주는 화폐 교환 방식이 아니라 갑, 을, 병으로 나눠가지고 괜찮은 것은 이전 오리로 백동화가 좀 덜 괜찮은 건 일전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환을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백동화 남발에 따른 물가 상승이 조치에 영향을 끼쳤고요. 5번, 일본의 재정고문 메가다 다네타로에 의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1905년입니다. 3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 국채보상운동입니다. 1907년 대구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죠. 1,300만 원에 대한 국채를 갚자라고 하는 거죠. 이거하고 1922년에서 30년대 말 평양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물산 장려 운동하고는 혼동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맨 밑에 자료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물산 장려 운동에서 1920년에서 30년대 말이겠죠. 1922년으로 좀 수정 좀 하겠습니다. 1922년부터. 그러니까 물산 장려 운동의 시작은 20년은 맞습니다. 근데 물산 장려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건 22년부터로 얘기를 하죠. 보편적으로 해서 굳이 20년, 22년 따질 건 없습니다만은 조선 물산 장려회가 조직된 것이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산 장려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운동이 전개된 것은 22년부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서 30년대 말 이렇게 일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권 피탈 이전이고요. 그죠? 1907년이니까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민족주의 우파,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에서 전개가 됐던 경제 구국 운동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보상 운동인데요. 1제는 대한제국의 화폐 정리와 시설 개선의 명목으로 차관을 제공하였다. 이게 이제 총 1,300만이라는 얘기예요. 1,300만은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대한제국의 1년 예산이었다고 합니다. 1년 예산.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2020년 현재요. 2020년 현재 1년 예산이 얼마쯤 되냐면은 약 460조 정도. 정확히는 않습니다만 대략 그쯤 됩니다. 46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30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1년 예산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돈을 갚자라고 하는 겁니다. 2번, 일제가 대한제국의 차관을 채운 것은 재정적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시키려 한 것이었고, 그러겠죠. 3번, 일제는 이 운동에 앞장섰던 대한밀신보를 탄압하면서 발행자인 배대를 추방하려 했으며, 이 국제보상운동에 동참했던 신문, 대한밀신보, 만세보, 제국신문, 황성신문, 4개였죠. 4번, 이 운동은 처음 평양에서 조만식 등이 조선물산장려회를 발족시킨 거. 이것이 이제 1920년이에요. 면서 시작했다. 이건 이제 물산장려운동입니다. 즉, 국산품 애용운동을 얘기하는 거고, 국채보상운동하고는 혼동하지 마시라는 거죠. 5번 말씀드렸죠.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대한밀신보 등이 적극 후원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1,300만 원 중에서요, 600만 원 정도는 모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600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그 중에 국채보상운동의 간사, 양기탁이 중심인데요. 양기탁, 배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양기탁이 약 횡령죄로 얼마를 해먹었다. 600만 원 걷어들인 것 중에서 해먹었다. 해가지고 구속이 되면서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실패로 끝났습니다. 경상도 대구에 가면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마 대구에 사시거나 아니면 이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한번 방문해 보신 분들은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채보상운동은 그렇게 현재까지 어떤 이념, 정신은 계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8년 12월 IMF 사태로 들어들면서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했죠. 김대중 정부 때 현대판 국제보상운동이 폐물 폐지운동 등등으로 해가지고 전개가 됐던 사실도 있었습니다. 3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과 4번 문제는요, 열강의 경제 침탈에 대한 경제 구구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은 경제 침탈에 대한 대응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자, 갑은 일본으로의 곡물 유출에 따른 반발, 방공령 선포 있습니다. 1889년이죠. 함경감사 조병식 방공령, 미국 유출 금지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법적 근거를 어디서 찾냐 그러면은 조1 무역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1876년에 체결된 개항 직후죠. 개항 직후에 체결됐던 조약입니다. 이거를 개정을 해요. 이거를 개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바로 조1 통상장정입니다. 1883년이에요. 조1 통상장정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최애국 조항하고요. 상대국의 모든 특혜를 주는 겁니다. 경제적인 특권을 주는 거죠. 최애국 조항. 그 다음에 관세권이 규정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세금을 안 내고 장사하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방공령 선포 근거 규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방공령 선포의 근거 규정이라 한다면은 미국 유출을 금지할 때는 1개월 전, 한 달입니다. 전에 미리 일본에 통보해라. 그러면 미국 수출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하는 이 조항입니다. 근데 이 조일 무역 규칙이 이걸 왜 이렇게 조일 통상장정으로 개정을 했느냐 하면은 1882년 구미 제국과의 최초의 조약이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에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이 직접적인 역할을 수행을 해줍니다.
이거에 자극을 받아서 일본이 이거를 개정한 것이 조1 통상장정이에요. 조미소 통상조약에는 뭐가 됐냐면은 최혜국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권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해법권도 들어가 있고요. 구미제국과의 최초의 조약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선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일본이 이 두 개 조항을 개정해서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방공령 선포, 근거, 규정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함경감사 조병식이 1889년 뭘 선포했어요? 일본에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라고 하는 이거를 어기고 1889년 방공령을 선포합니다. 미국 유출 금지령이에요. 미국 수출 금지령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공령이 선포가 됨으로 인해서 일본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거의 이 장정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왜 한 달 전에 하지 않았냐? 이 방공령 철회해라. 그리고 사죄해라. 배상해라. 그래서 11만 원의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공령 사건의 법적 근거였던 것은 뭐냐? 그러면 조일 통상장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간은 거기에 들어간 내용 맞고요. 나번 미국의 운산 금광 채굴권에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북도 운산인데요. 지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론에는 평안북도 운산하고요. 그 다음에 평안남도 은산이 있습니다. 자, 운산은 미국이 가져갔던 금광 채굴권, 그 다음에 은산은 누가 영국이 가져갔던 금광 채굴권 그 지역이에요. 은산과 운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금광 그러면 이제 뭐 노다지 뭐 이런 의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노다지는 노터치라고 하는 얘기죠. 이제 이 운산에 금광이 양질의 금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니까요. 좋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같이 덤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이 철조망을 쳐놔요. 못 들어오게 철 쳐놓고 거기다가 노터치라고 써 붙여놓고요. 들어오면은 손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한국인들이 이제 오독을 하는 겁니다. 노터치가 아니라 노다지. 그래서 한국인들은 금이 많이 있는 곳을 노다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노다지라고 하는 말이 생산된 곳이 바로 운산 금광이에요. 운산 금광. 미국이 가져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조선광업령 일제가 1915년에 광산자원 약탈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제정해 놓은 법령이에요. 이건 미국의 운산금광 채굴권에 들어온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죠. 자, 답은 일본의 차관광유입니다. 차관, 돌 강제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총 얼마? 1,300만 원. 거기에 따른 뭐가 나오는 거죠? 국채보상운동이 나오는 거죠. 라본은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 보안회가 좌절시켰습니다. 일본이 향후 50년간 한반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뭐를? 바로 황무지 개간을 요구를 합니다. 보안회 활동의 결과 좌절시켰어요. 그리고 일부 실업인 관리들이 농광회사를 설립을 했어요. 우리가 자주적으로 개간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이란 시전 상인들의 철시 투쟁 1880년대 때입니다. 철시 문을 닫아버린 거죠. 여기다가 철시와 함께 같이 시전 상인들이 또 황국 중앙 총 상회를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을 해서 상권 수호 운동을 같이 전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는 열강의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이란 상권 수호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번 같은 얘기입니다. 경계국운동인데요. 왼쪽의 내용하고 이제 많이 겹쳐 있습니다. 둘 다 기출 문제니까요. 자, 방공령 선포 1번 일본으로의 미국 유출을 금지하였다. 맞죠? 2번 독립협회 활동 러시아의 전용도 조차 요구를 저지하였다. 전용도는 부산 영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용도 저탄소 설치를 목적으로 저탄소 석탄 저장 창고입니다. 이걸 목적으로 부산 전용도 요역의 조차를 요구를 하는 거죠.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 등을 통해 가지고 좌절을 시켰습니다. 저지시켰어요. 자, 3번 황국중앙총상회, 지금 말씀드렸죠. 시전 상인들 중심으로 했던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수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3번에 봤듯이 철시, 외국 상리의 상권 침탈에 대한 시전 상인들의 철시 문을 내려버리는 것, 닫아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4번에 보안의 활동이 있습니다. 보안에 그러면 왼쪽에 나왔듯이 황무지, 일본이 요구했던 황무지 개간 요구를 저지시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태극사관 자기회사의 설립은 신민회입니다. 1907년에서 1911년 105인 사건으로 해산된 애국 계몽운동단체 비밀 결사단체였던 신민회하고 반드시 구분하셔야 될 민족 유일당 운동의 신간회가 있어요. 1927년에서 31년까지 신간회는 구분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신민회의 민족 교육을 위한 평양의 대성학교, 정규호산학교, 민족 산업 육성을 위한 바로 평양의 도자기회사, 대구의 태극사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신민회 활동입니다. 자, 마번 국제보상운동에서 대한밀신보 나오죠? 뭐 만세보 또는 뭐 황성신문 또 제국신문 국제보상운동에 후원했던 언론기관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내용을 보면 지금 1910년에 토지조사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조사령을 공표하고 그 다음에 기한부 신고제를 발표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토지는 전부 몰수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국의 약 40%에 대한 토지를 몰수합니다. 몰수한 토지는 1908년에 이미 설립했던 조선 경제 침탈의 원흉이었던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있죠. 이 동양 척식 주식 회사에 싼값에 불화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1910년에서 1918년까지 진행된 일제의 이른바 토지 조사 사업의 내용이에요.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지계하문에서 지계를 발급하였다. 광무개혁대죠. 대한제국의 토지제도 개혁이었습니다. 양전사업의 결과 지계 발급이요. 지계는 개인 토지 소유 인정 문서죠. 2번 방공령 선포하고 토지조사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방공령은 말씀드렸다시피 19세기 1880년대 90년대 이때 나온 거고요. 지금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의 일본의 경계 침탈 정책이에요. 3번은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이라고 그랬죠? 관계없죠. 4번 시전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을 조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네요. 이거죠. 외국 상인의 상권 침탈에 따른 반발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1880년대 때요. 이거하고 지금 토지조사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5번 동양 척식 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증가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 약 반 가까이 달하는 토지를 몰수해서 여기에 이제 싼값에 불화를 해주게 된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5번이 이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한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이죠. 밑줄근 장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지금 조선과 청과의 관계인데요. 이모군란이 아까 몇 년이었나요? 1882년에 이모군란이 터지고 이모군란의 결과 조선에서는 어느 나라의 세력이 강화됐다고 그랬죠? 이모군란이나 갑신정변이나 모두 다 조선에서는 청의 세력이 강화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결과 체결했던 1880년에 조청 상민 백성입니다. 수륙 바다와 육지죠. 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조선에서의 청나라 상인의 특혜를 인정해 준 겁니다. 장정이라고 그랬죠. 조약이라 하지 왜 장정이라고 했을까? 자, 조약과 장정의 차이는 조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했던 조약이에요. 이게 조약이라고 그래. 맺어진 거.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것이 조약이다. 장정은 어떤 관계냐면은 상하 관계입니다.
상하관계.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맺어진 것을 장정이라 한다. 근데 청나라는요, 지금 중국사입니다만 모순이 있는 것이 다른 나라와 취했던 조약은 다 조약이에요. 근데 청은 우리나라와 취했던 조약에는 유독 장정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청과 조선은 청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병자호란 이후에 어떤 관계인가요? 군신 관계, 이 군과 신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모양이지. 그러니까 조선에 열강의 침략이 들어오니까 청나라가 조선에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이라든가 이날 끌어들이잖아요. 조미소 통상조약, 조영조약 다 청나라가 중재합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 조선은 청나라, 우리나라의 신화국가다. 신화의 나라다. 그런 걸 유럽세계에 알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청나라가 잘못 판단한 거죠. 청은 오히려 도둑을 드리는 그런 꼴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자, 여하튼 조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맺어진 거고요. 장정은 상하 관계에서 맺은 거다. 지금 이거는 조청, 상민, 수령, 무역, 장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죠. 이목을 나누기 얘기로 체결하였습니다. 1번. 거중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는 거예요. 조미소 통상조약 제1조가 그거예요. 1조. 어려울 때 서로 돕다. 서로 돕는다. 상호협조, 거중 조정이다. 근데 이 조약의 내용을 무시하고 1905년 7월 미국은 일본과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서 일본은 한국에서의, 미국은 필리핀에서의 우위권을 쌍방간에 묵인해줬죠. 이 밀약이에요. 그런데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고종은 헐버트를 미국에 보냈어. 뭐를 근거로? 이 내용, 상호협조 거중조정을 근거로 도와달라 했는데 미국은 등을 돌렸죠. 이미 넉 달 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서 일본에 한국에서의 우위권을 인정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미소 통상조약의 1조 내용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번 방공령 시행 규정을 포함했다. 이거는 조일 통상장정이죠. 방공령 선포의 근거 한 달 전에 미 통보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임술 농민봉기의 원인이 됐다. 임술 밀란입니다. 진주 밀란이죠. 이거는 철종됐대요. 1862년 단성 밀란, 진압, 진주 밀란, 진압, 그리고 전국적인 확산. 근데 요게 이제 전부 다 1862년에 일어난 밀란이에요. 묶어서 임술 밀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 조약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시기적으로도 관계가 없고 한 20년 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번. 강화도 조약 체결의 배경이 된 것은 1875년에 운요 사건 또는 운양호 사건 또는 초지진 사건이라고 일하는 것이죠. 강화도 초지진, 강화도입니다. 강화도. 지도에 가보겠습니다. 이래죠. 이게 임진강의 한강이에요. 이거 강화대교고 이게 초지대교예요. 그래서 초지대교 밑이 초지진입니다. 초지진이죠. 강화도 건너가기 전에가 문수산성 그리고 정족산성.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은 한성근 양원수에서 뭐와 관련된 거죠? 병인 양요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초지진 계양과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강화대교를 건너서 바로 해안도로로 갑곶, 광성보. 여기는 신미양요와 관련된 것이죠. 어제연 부대가 미국 함대를 격파했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두 곳은 병인양요, 갑곶, 광성진 또는 광성보라고 하죠. 신미양요. 이거는 계양과 관련된 곳이에요. 그래서 5번은 운양호 사건을 얘기합니다. 밑에 해설에 일본의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9, 1, 8, 8, 2 이렇게 되어 있죠. 오탈자입니다. 9를 괄호로 고치겠습니다. 1882년 이렇게 괄호로. 아시겠죠? 괄호로. 아마 Shift 키를 타이프를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아마 9하고 이거 괄호 같이 있나요? 타자의 활자 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잘못 누른 상태에서 눌러쳤더니 아마 Q자가 되는 것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조금 양해 좀 해주십시오. 기계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괄호로 좀 고치시고 조미수 통상조약은 몇 년이다? 1882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근대 발전기의 경제편에 관련된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로 좀 건너가서요. 가지고 있는 교재 5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10페이지. 근대 발전기의 사회사 기출 유사 문제하고요. 예상 문제를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로 1번 510페이지입니다. 다음 글을 통하여 당시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즉 관민공동에서 천민이 연사로 나서고 백정 출신 박성춘이가 관민공동의 연단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만민공동의 시전상인이 회장에 선출된 것은 시전상인 쌀장수 현덕호라는 사람이 만민공동의 회장에 선출이 됐었습니다. 이는 독립협회 3대 사상 중에서 자유, 민권 사상이에요. 이른바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하잖아요. 자유민권 사상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바르게 설명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은 1. 새로운 평등사회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미 신분제도는 없어졌어요.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는 없어지고 3인 평등이 됐죠. 독립협회는 1896년에서 98년까지예요. 그렇죠? 2번. 평등사상의 보급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확립되었다. 확립되었다라는 얘기 밑줄 좀 그어놓으시고요. 확립, X. 독립협회 한계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립협회는 뭐 민권 운운했지만은 결국은 민중에 의한 시민혁명이라든가 이런 걸 부정을 합니다. 그렇죠? 이게 독립협회 한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평등사상의 보급으로 평등사상 보급이 됐죠. 이미 개신교, 통학, 천주교 등을 통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보급되고 있었고요. 또 갑신정명이나 동학농민운동 때 평등, 즉 반봉건이 운운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사상의 보급으로 국민의 참정권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 참정권이 확립됐다? 아니다. 그럼 국민 참정권이 확립된 사례는 첫 번째가 어디예요? 우리가 최초의 국민투표 1948년 5월 10일 선거죠. 이거 아닙니까? 참정권이 확립된 것은. 세 번째, 민주주의 사상과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보급되고 있었다는 거죠. 민주주의 사상. 4번, 민중의 바탕을 둔 자주적 근대개혁 사상이 발전하였으며 독립협회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중의 바탕을 둔. 5번, 양반제, 노비제 등을 포함한 전통적 신분제도를 철저히 타파하기보다는 점진적 개량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걸 두 번째 자료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3, 4, 5는 독립협회 활동의 결과물이나 또는 독립협회 활동의 내용들이고요. 2번은 국민 참정권 확립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번으로 하겠습니다. 연해주 지역에서 우리 민족의 활동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면 항일운동, 국외의 무장 독립운동 기지에서 만주, 상하이, 북경, 일본, 미국, 멕시코, 연해주 등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연해주입니다. 지역적으로. 연해주라고 한다면 지도상에서 본다면 여기죠. 이쪽입니다. 원래 여기는 소련 땅, 러시아 땅이 아니에요. 원래 중국 땅입니다. 근데 제2차 아편전쟁이 1860년에 터져요. 제2차 아편전쟁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싸움이냐면 영국과 프랑스 청이죠. 이걸 누가 중재하냐면은 바로 러시아가 중재를 해가지고 체결했던 조약이 베이징 조약이에요. 러시아가 중재했다라는 중재 대가로 연해주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거의 황무지였어요. 근데 이제 한반도의 정세를 보면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로 들어가고요. 그 식민지에서 이제 이탈이 돼서 한인들이 전부 연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요. 항일운동의 거점지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는 한인들을
받아줍니다. 또 냅뒀어요. 어서 살아라. 개간,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한인들이 그래서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해주는 우리 한인들이 개척해 놓은 것이에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1937년 스탈린 때, 스탈린 집권식입니다. 이 한인, 연해주 한인, 얘네를 어디로? 강제로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일본인들하고요, 한국인들하고 얼굴 모습이 비슷비슷하다, 구분이 안 된다 해서 강제로 이주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런 과정인데, 이제 그 연해주예요. 1번 보겠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1910년 연해주와 북간도 지방의 의병을 통하여 13도 의군을 결성했다. 유인석. 서울 진공작전의 무모함을 비판하고 유인석이 어디로? 연해주로 갑니다. 가서 13도 의병연합군에서 13도 의군을 조직을 하죠. 두 번째,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해서 3.1운동 직후에 임시정부를 수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국민의회, 연해주죠. 세 번째, 러시아 정부가 한인을 배척 아니다. 아까 배척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받아들여요. 오히려 받아들입니다. 리을. 1919년 28 독립선언은 도쿄죠. 도쿄, 일본 도쿄 동경 유학생 최팔룡 등을 중심으로 했었던 조선 청년 독립단입니다. 이는 일본이죠. 미음. 1937년 이 지역의 한국인들은 소련 정부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다. 그러니까 37년에 강제 이주, 스탈린.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이 연해주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자, 19세기 후반 한국인들의 이주가 시작됐고 국권 피탈 이후에 그 수가 더욱 증가했다. 대한광복군 정부 밑줄 그어놔요. 연해주라고 하는 걸 금방 아셔야 됩니다. 이 대한광복군 정부 등 많은 독립운동단체가 활동하였다. 대한광복군 정부 말고도 밑에 신안촌, 연해주에 새로운 한인 타운이 만들어져요. 그 새로운 한인 타운을 뭐라고 그래요? 신한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한촌이다. 아셨죠? 그 다음에 권업회. 이 권업회는 대한광복군 정부의 설립을 주도했던 단체예요. 권업회. 그 다음에 이상설. 이상설은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성명의 선언문을 작성할 때 그 이상설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나오는 권업회 있죠. 권업회도 이상설이 관여를 하고 있고요. 대한광복군 정부 설립도 주도를 합니다. 누구예요? 이상설입니다. 어딘가요? 연해주다라고 하는 거죠. 나번,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4번은 앞에 문제 2번 내용이 2번 문제가 잘못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수정하는 과정에서 편집자가 그걸 까먹었나 봐요. 역시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중복된 문제는 빼고요. 또 오탈자 부분들은 따로 그 정오표를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있죠. 강의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에다가 따로 첨부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오탈자, 추가된 문제, 또 이런 부분들은 정오표 내용을 나중에 확인해서 수정 좀 해가지고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불편하게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번 문제하고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근대 사회사 부분까지, 근데 발전기 사회사 부분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건너서 521페이지로 바로 좀 건너갑시다. 521쪽에 근대 발전기 문화사 내용을 1번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교육교환은 뭐냐? 1886년 현직 관료와 양반 자제를 선발하여 근대 교육을 실시함. 의의를 보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관리학교라고 했습니다. 최초의 근대 관리학교요. 바로 유경공원입니다. 근데 이 유경공원은 1894년에 폐교가 됩니다. 왜 폐교되냐면은 근대 학교인데 근대 교육에는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근대 교육이 어긋나냐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봐봐요. 입학 자격이
신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양반 자제를 대상으로 해서 선발한다라고 했죠. 근데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때 신분제도가 폐지가 되거든요. 양반 자제만 입학한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어긋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1894년에 폐교를 해요. 뭐냐면 유경공원입니다. 일본은 동문학은 1883년이에요. 국립영어학교입니다. 외국어 학교예요. 1800 몇 년이라고 했어요? 83년입니다. 이거 봐요. 구미 제국과의 미국과의 조약이 몇 년인가요? 82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과의 조약 체결한 이후에 미국과 교역을 하면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듬해 1883년에 영어 학원으로서 관립 영어 학원으로서 뭐를 동문학을 설치합니다. 대성학교 또는 오산학교는 신민회가 설립했던 학교라고 그랬죠. 애국계몽농단체. 원산학사는 동문학과 시기는 같습니다. 1883년. 근대 사립학교의 시초죠. 무교육과 함께 평민자제에 입학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글공부, 무술공부 또 평민자제가 입학했던 교육기관은 원산학사 말고도 5세기 때 고구려 장수왕 이후에 바로 설치했다는 경당, 신라 6세기 때 진흥왕대 때 화랑도. 그러니까 경당과 화랑도와 원산학사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글공부 더하기 무술공부 더하기 평민자제들. 이 입학을 해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성 사범학교입니다. 한성 서울이죠. 사범학교는 요즘에 사범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교의 목적은 뭐예요? 선생님 양성학교죠. 이게 한성 사범학교예요. 여기는 유경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인물의 활동으로서 오는 것은 서부각해 월보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건 이제 유교의 3대 문제, 3가지 문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밑에서 넷째 줄. 그 3대 문제에 대하여 계량 구신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유교는 흥황할 수가 없을 것이며 여기에 감히 외람됨을 무릅쓰고 3대 문제를 들어서 계량 구신의 의견을 바치노라 그랬습니다. 배감 박은식이죠. 뭔가요? 유교 구신론입니다. 유교 성리학이죠. 뜯어 고치자는 거예요. 열강의 침략 속에서 성리학이 제대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자 박은식이 성리학자 박은식이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실천성이 결여가 되어 있는 성리학에 입김을 좀 불어넣어 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교 구신론에서 유교의 기존의 성리학의 3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계량 구신합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죠. 자, 문제는 배감 박은식의 활동입니다.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지었으며 한국 통사에서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혼백 사상을 강조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박은식입니다. 1. 양명학을 토대로 대동사상을 주장했죠. 이거예요. 2. 만세보를 발간했다. 천도교의 기관지입니다. 천도교 오세창, 손병희 등에 의해서 3번 위정척사운동의 계승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때는 박은식은 계량 구신하자고 그랬습니다. 정통 성리학자가 아니에요. 4번 독사실론은 신채호의 저서입니다. 민족주의적 역사학의 틀을 갖춰놨다라고 하는 독사신론이죠. 5번의 신민족주의 사학은 안재홍입니다. 이거는 민족주의 사학의 관념성을 극복하자는 거죠. 광복 이후에 나왔던 신민족주의 사학이 되겠습니다. 이는 박은식에 대한 얘기니까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저술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여기서 이제 배감 박은식의 뭐가 나오죠? 혼백 사상이 나옵니다. 한국 통사입니다. 원래 통사라고 하는 건요. 이 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통사가 있어요. 이 통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이 통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초기 성종대 때 동국통감이라는 책 아시죠? 편년지 사서에.
단군 조선에서 고려 말까지 시대사별로 쭉 써놓은 겁니다. 이게 통사죠. 최초의 통사를 기록을 해요. 이 통사는 당한 역사, 고통 통자예요. 아픔의 역사다. 그래서 박은식 한국 통사는 전자입니다. 이거의 한국 통사예요. 자, 이거는 1911년에 간행을 했었으며, 1915년에 간행이 됐었으며, 이거는 언제부터의 역사를 쓰는 거냐? 우리가 당한 역사 1863년에서 1911년까지 우리가 일제로부터 당한 역사입니다. 주로 일본이죠. 흥선 대응군 등장해서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산될 때까지예요. 한편 한국 독립운동 지혈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피로 쓴 역사다. 1920년에 간행했는데요. 갑신정변에서 1919년 3.1운동 때까지 독립운동에 대한 목숨 내걸 하는 거죠. 독립운동사예요. 이건 우리가 당한 역사고, 이게 박은식의 대표적인 2대 사서예요. 저서입니다. 여기서 한국통사에서 혼백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혼과 역사는 뭐다? 혼이다. 나라는 뭐다? 백이다. 백. 혼백이죠. 혼은 정신, 신을 얘기를 하고요. 백은 형. 나라는 형체다. 나라는 멸망했지만 나라는 백이다. 백은 멸망했지만 혼 또는 신이 살아있으면 멸망한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박은식의 사상인데요. 그럼 문제 3번 더 박은식입니다. 1번. 식민주의 사관의 정책성 이론을 비판했던 것은 백남훈, 이청원, 박극채, 사회경제사입니다. 정체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죠. 우리 역사, 한국사는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정체가 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은 사회경제사학이다. 왜 사회경제사학이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이냐? 사회경제사학은요, 바로 역사의 보편성, 또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를 합니다. 이청원, 백남훈, 박극채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보편성의 반대말은 뭐냐? 뭐죠? 그 보편 반대는 주체성이죠. 주체성. 특수성이죠. 특수성. 그 다음에 객관성의 반대말이 뭐죠? 주체성입니다. 그럼 여기서 역사의 특수성과 주체성을 강조했던 역사학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민족주의 사학이라고 그래요. 다른 민족이 갖고 있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그 뭔가에 고유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박은식은 혼이고, 신채호는 난가사상이고, 호암 문일평은 심장입니다. 심사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반대로 보편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던 사학은 사회경제사학이다. 다른 나라가 발전해 왔을 때 우리나라는 수dob됐다. 즉 정체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발전할 때 똑같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똑같이 발전해 갔다는 겁니다. 즉 일제 식민사관 중에서 정체성 이론을 극복하는 데 가장 좋은 치료약이 그래서 사회경제사학이라고 그래요. 2번. 혁신적이고 실천적인 양명학을 발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유교 구신론을 통해서. 3번.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 1923년이죠.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창조파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신채호입니다.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처, 누구죠? 단재 신채호예요. 5번. 민족 문화의 근본으로 세종을 대표자로 삼고 그래서 마음 심자인데 마음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죠? 심장을 얘기합니다. 심장. 그래서 심사상을 강조했다. 호암 문일평 얘기입니다. 박은식에 대한 얘기니까 몇 번?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발간한 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기관지 만세보, 잡지, 개벽입니다. 천도교죠. 동학이 1905년 12월 손병에 의해서 천도교로 개명이 됩니다. 이거는 일진에 이용구가
친일파죠. 일진의 이하에 시천교를 두고 시천교를 중심으로 이영구가 동학을 흡수하려 하자 손병희가 3대 교조죠. 손병희가 동학의 정통을 개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뭘로 개칭했어요? 천도교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손병희의 교단이 정비되었다. 그러겠죠? 동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도교란 말이에요. 2번 이화학당은 개신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웠던 학교죠. 미션 스쿨입니다. 선교의 목적이죠. 특히 개신교 그러면은 무장 독립운동 활동도 하죠. 개신교가 주축이 되어 있었던 무장 독립운동 단체 대한국민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무장 독립운동을 3.1운동 이후에 전개하는데요. 대한의민단이라고 해요. 의민단. 대종교도 있죠. 대종교는 중광단. 이게 확대 개편된 것이 대한정의단이에요. 대한정의단. 이 대한정의단이 확대 개편된 것이 대한군정부입니다. 대한군정부가 확대 개편된 것이 북로군정서군이에요. 이 북로군정서군은 1920년 10월 김자진 뭐죠? 청산리 전투의 주축 부대가 됐다. 이렇게 합니다. 정리합니다. 대한국민회는 뭐라고요? 개신교예요. 대한의민단은 뭐예요? 천주교입니다. 중광단, 대한정의단, 대한군정부, 북로군정서 뭐예요? 대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단체가 주축이 됐었던 무장독립운동 단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문제 4번에 나와 있는 의민단은 이번에 개신교는 대한국민회와 연결하고요. 3번에 의민단이 있죠. 대한의민단이라고도 그래요. 뭐요? 천주교입니다. 4번은 불교죠. 한용운 조선불교 유신론. 유교계에 있어서의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불교계에서는 한용운의 조선불교 유신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유교와 불교의 자주 개혁을 제창하고 있었던 거죠. 5번 박중빈 원불교죠. 종교단체에서 원불교는 유독 경제구운동을 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개간, 저축운동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기관지 만세보, 잡지 개벽이라고 했을 때 천도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손병희가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내용과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농부가 삽을 메고 원하나니 원망입니다. 시국이라. 군영철도 부역하니 땅 바치고 종길이라. 1년 농사 실업이라 유리객을 눈물일세. 그러니까 징용을 통해서 강제 노동력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농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1년 농사 실업이라 1년 동안 농사 못 지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제 식민통치 제3기 때입니다. 징용, 징병, 민족 말살 통치, 황국 식민화 통치가 있었던 시기예요. 1번 철도 부설로 인해 농토가 황폐해졌으며 2번 백성들이 강제 동원되어서 노역을 당했으며 3번 철도 부설에 대한 불만으로 철도가 파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철도에 대한 이 노래에 대한 해설입니다. 자, 철도는 군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일본이 거의 철도는 장악을 했습니다. 잠깐 볼까요? 자, 경부선 일본입니다. 경원선 일본입니다. 경인선 미국이 가져갔다가 일본에 팔아먹었어요. 경의선 프랑스가 가져갔다가 일본어 팔아먹었습니다. 철도는 100% 일본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이죠. 네 번째, 일본은 조선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청과 철도 부속을 둘러싸고 경쟁하였다. 천만에 독점합니다. 독점. 5번 근대 시설은 민중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었지만 열강의 침략장이 되기도 하였다. 맞죠? 이거는 근대 시설에 대한 양면성입니다. 자, 기차 다니고 전화도 되고 전기불도 되고 우편도 이루어지고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중의 생활 개선에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 열강의 침략장이 되기도 했었다. 이런 것들을 특히 열강의 침략의 목적과 관련된 부분은 그 중에서 통신하고요. 그다음에 뭐예요? 철도입니다. 이거는
열강의 침략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4번이 지금 이 내용과 잘못된 해석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다음 글은 국권 피탈 이전의 역사 분야의 연구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학이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을지문덕전, 강감찬전, 이순신전 등 우리 역사상 외국의 침략에 대항을 해서 승리한 전쟁 영웅들의 전기를 써서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일본의 침략에 직면한 국민들의 사기를 더 북돋우고 애국심을 불러일으켰다. 뭔가요? 영웅전기입니다. 이 영웅전기를 보급하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읽고 이러한 영웅들이 많이 출연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자 이거죠. 그 다음에 미국 독립사, 월남망국사 등 외국 흥망사입니다. 외국의 흥망사를 왜 많이 써가지고 보급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이래서 이런 나라는 흥했다. 이래서 망했다. 우리 정신 차리자. 민족의식을 고취하게 한 목적이에요. 몇 세기 때인가요? 19세기입니다. 19세기 때는 제국주의 사조입니다. 식민지 쟁탈전을 뭐라고 그래요? 제국주의라고 그래요. 그 제국주의는 뭐의 부산물입니까? 그러면 18세기 때 뭐죠? 영국에서 시작됐던 산업혁명의 부산물이 제국주의예요. 산업혁명과 다량 생산이 가능했죠. 똑같은 물건들, 기계로 찍어내는 거니까. 대량 생산이 가능했고 또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하죠. 원료 공급지도 필요할 거고 또 만들어내서는 팔아야겠죠. 상품 시장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원료 공급지,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강국이 약국을 점탈했던 사조를 제국주의라고 그래. 곧 제국주의는 우리가 얘기하는 식민지 쟁탈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급해가지고 이러한 제국주의 팽창에 저항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 식민지 쟁탈전이 결국 원인이 돼서 제1차 1914년에서 18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됐다. 1차 대전의 배경은 제국주의. 제국주의 배경은 뭐다? 산업혁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번. 이게 지금 의회 민주주의입니까? X. 2번 비동맹주의 X. 3번 왜 이 비동맹주의가 아니냐라면 제국주의는 식민지 쟁탈을 하면서 지네들끼리 뭉치거든요. 그것이 1차 대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차 대전은 누구하고의 싸움이냐 그러면 동맹국하고 그다음 누구하고 연합국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이태리. 자, 연합국에는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이태리, 미국, 세르비아 이런 나라입니다. 이게 1차 대전이죠. 누가 이기나요? 연합국이 승리해가지고 바로 그네를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든 것이 바로 베르사유 체제예요. 베르사유 체제. 이때 나왔던 것이 이제 민족 자결주의죠. 미국 대통령 윌슨에 의한 파리 강화회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르사유 궁전에 연합국이요 동맹국의 수장들을 불러들였다가 철저하게 압박을 합니다. 윽박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대전은 수습하기 위한 체제라고 우리가 외형상 얘기합니다만 사실 파리 강화회 또는 베르사유 체제는 1차 대전 수습이라기보다는 지네를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 베르사유 체제 때 파리 강화회 때 김규식이 신한청년단의 대표로 여기에 파견이 돼요. 1919년 1월 달에 파견되거든요. 그래서 호소를 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식민지에 있어요? 연합국이었던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이 회의 자체가 베르사유 체제 자체가 지네들 이득을 이권을 위한 모임이지 약소국들을 도와주기 위한 모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규식이 가서 좀 도와달라. 우리 일본에 지금 치하에 있지 않느냐? 했더니 열강들이 아이고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보듬어 주겠습니까? 등 돌리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1차 대전 이후 파리 강화의 이른바 베르사유 체제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비동맹주의 아니에요. 지금 연합국과 동맹국과의 싸움이고요. 3번에 입헌군주주의입니까? X. 5번 전체주의는 경제공황의 부산물입니다.
전체주의 부산물은 제2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은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경제공황을 계기로 나 개인보다는 국가 전체, 나 개인은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전체주의죠. 그래서 전체주의와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진영을 도발한 싸움, 이게 2차 대전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은 민주진영 대 전체진영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거는 2차 대전 때 나온 얘기예요. 4번이죠. 민족주의와 독점 자본주의가 결합된 대외 팽창주의.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제국주의, 식민지 쟁탈전라고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근대 발전기의 문화사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부분은 이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그건 다음 시간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